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은 밤이 되면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지고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윤서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공간은 실수 없이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일터일 뿐이었지요. 서연은 연회장 한쪽에서 쟁반을 든 채 손님들의 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와 검은 조끼 차림의 그녀는 표정을 감춘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상철의 심장판막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더 늦어지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장 잔고는 그 말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낮에는 호텔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버텼지만 밀린 병원비와 대출 이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행사는 세명의료재단의 창립 기념 자선 행사였습니다. 재단 관계자들과 병원 이사진,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연은 이런 자리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계약 연장 여부를 가를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녀의 조심스러움과 상관없이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재단 관계자 한 명이 서연의 손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무례한 말을 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손님의 무례함보다 직원의 침묵이 먼저 요구되었으니까요. 서연은 손을 빼내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순간 낯선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상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명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교수 강태준이었습니다. 단정한 슈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태도, 그러나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취한 관계자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놓았고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태준의 손에 이끌려 몇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제 아내인 척 해주십시오. 황당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을 모욕한 남자와 그것을 못 본 척한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팔짱을 끼고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누군가 그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도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놀라울 만큼 쉽게 되는 스스로에게 조금 놀랐습니다. 태준의 어머니 한정숙과 재단 이사진들은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태준에게 정해준 맞선 자리를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재단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었고 이사진과 어머니는 그에게 안정적인 가정의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한 그의 즉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서연은 조용히 연회장 뒤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긴장이 풀리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서고 병원비 걱정을 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그러나 태준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서연의 침착함과 낯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순발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단단한 자존심이 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서연이 명함을 손에 쥔 채 호텔을 나서던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열어젖힌 문이 하룻밤의 해프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입구였다는 사실을요. 행사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서연은 그날의 일을 쉽게 지우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명함은 지갑 속에 넣어둔 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 밤의 일은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요. 그러나 태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늦은 밤 서연이 근무하는 편의점 유리문이 열리며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태준이 형광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 안에 서연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아셨어요?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그날 행사장에서와 다름없이 침착했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잠깐의 휴게 시간을 얻어 매장 뒤편 창고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태준은 뜸을 들이지 않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1년 동안 제 아내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난이시죠? 진심입니다. 저는 곧 재단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진은 안정된 가정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다른 상대와의 맞선을 준비해 두셨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윤상철 씨 심장판막 협착증으로 수술이 필요하신 걸로 압니다. 수술비가 부족해 치료를 미루고 계시고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있으시더군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남의 가족을 조사하신 거예요? 무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태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을 받아들이시면 아버님의 수술과 치료비, 가족의 채무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몇 달째 그녀를 짓누르던 무게가 그 한마디에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준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조항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공개석상에서의 부부 역할, 사생활 비공개, 계약 기간 1년. 그러나 마지막 조항에서 서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계약 기간 중 어느 한쪽이라도 상대에게 진심으로 감정을 품게 될 경우 즉시 상대에게 고백해야 하며 그 즉시 계약은 종료된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셈입니다. 사람 마음을 계약서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행동과 책임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사랑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잖아요. 감정이 생기는 순간 모든 지원이 끊긴다면서요. 태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원래의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결혼했던 사람에게 사생활을 이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감정에 의지한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습니다. 규칙 없이 시작한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도요. 서연은 그 말에서 설명하지 않은 상처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 더 급한 것은 태준의 과거가 아니라 아버지의 수술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틀 드리겠습니다. 태준은 그렇게 창고를 나섰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근무를 마친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윤상철은 침대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과 가느다란 손을 보며 서연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이 눈을 떴을 때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수술 날짜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도드로. 서연아, 아빠는 괜찮다. 너 먼저 챙겨. 괜찮은 방법이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철은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지만 그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을 나선 서연은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감정을 금지하는 마지막 조항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자 다른 선택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서연은 그렇게 되뇌며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서연은 계약서를 들고 태준의 병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한남동 자택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쪽도 저를 계약 상대 이상으로 보지 않으실 거고요.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지만 그 대답이 앞으로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될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짐을 챙기며 낯선 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계약은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대는 태준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조용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잘 정돈된 가구들 사이에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 집이 어쩐지 태준의 마음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을 썼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일정에 대한 것뿐이었고 사적인 질문은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부부로 행동한다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원칙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재단 행사와 병원 후원회, 언론 인터뷰까지 그녀는 태준의 아내 역할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상류층 인사들은 그녀의 출신을 은근히 무시했지만 서연은 기죽지 않고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취미로요? 전공으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서연의 모습을 태준은 조금씩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태준은 다시 정중하고 차가운 계약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 온도 차이에 서연은 혼란을 느꼈지만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계약서만으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병원에 따라갔다가 태준의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어린아이가 겁에 질려 있을 때 그는 종이에 심장 모양을 그려가며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보호자의 손을 놓지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소문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서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준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준 역시 서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 때문에 자신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고 자신이 힘든 와중에도 다른 환자와 보호자를 챙겼습니다. 태준은 그런 서연의 모습이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쓰러졌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진 행사 일정과 병원 방문이 겹치며 몸이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태준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정된 회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는 밤새 서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오른 이마에 손을 얹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의사의 손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뜨자 태주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열이 좀 내렸는지 확인한 겁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침묵 속에서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계약의 경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열린 국제심장학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저녁 태준이 먼저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길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미술을 포기했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붓을 내려놓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태준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했던 사람에게 사생활을 이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감정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서연은 그 말 속에 담긴 오래된 상처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걸음을 멈춘 순간 태준이 서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연도 그 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닿기 직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물러섰습니다. 계약을 잊으신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기억하고 있어요. 서연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었습니다. 마음이 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감정이 생기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조항이 이제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준도 서재 불을 켠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마지막 조항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규칙이었지만 지금은 그 규칙이 스스로를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태주는 다짐하듯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원래의 거리를 되찾아야 한다고요. 그러나 그 다짐과 달리 그의 마음은 이미 서연을 향해 기울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는 같은 불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두 사람의 마음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그 계약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로요.